자, 이번 시간 마지막 셋째 시간인데 지난 시간에는 또 그냥 끝난다고 인사도 못하고 끝나버렸네요. 자, 이번 마지막 시간 셋째 시간은 한국인의 영양소 섭취 기준에서 단백질에 대한 것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단백질은 여기 지금 나옵니다만 근육, 피부, 뼈, 머리카락 등의 신체 조직과 효소, 호르몬, 면역 체계 등의 중요한 구성 성분이고 체내 수분 평형 및 체액의 산염기 균형을 유지하는 중요한 작용을 한다. 영양학에서 이게 다 배우죠, 그죠? 단백질은 구성하고 있는 원소가 CHON이잖아, 그죠? 탄소, 수소, 산소, 질소가 있는데 질소가 약 질소계수가 6.25%는 전체 대부분의 식품에서 약 16% 정도가 단백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그 16%라는 그 16%가 바로 질소가 차지하고 있는 걸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100 나누기 16 하면은 뭐 6.25라는 게 나오면 바로 그게 질소계수다 그래가지고 단백질은 정량을 할 적에 바로 탄수화물의 지방처럼 양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질소만을 정량 분석을 하죠. 여기다가 약 6.25라는 수치를 접목식 곱해주면은 거기가 바로 단백질이다. 그래서 그거는 단백질을 구성하고 있는 질소다 해서 조단백질의 양이라고 단백질은 그렇게 정량 분석을 하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질소 평형을 유지하기 위해 단백질의 소화율을 보정한 0.73g kg 바디웨이트 체중 1kg당 0.73g을 하루 동안의 단백질 필요량으로 한다 해서 성별과 연령별 구간별 평균 체중을 곱해서 산출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단백질 섭취 권장량은 보통 필요량이 요건 필요량이에요. 딱 꼭히 필요한 양에다가 1.25를 곱해가 권장량은 0.91kg per 0.91g per kg 1kg에 0.91 정도를 이제 단백질 섭취 권장량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0.91 같으면 60kg 나간다면은 60 곱하기 0.9 하면 약 55g 정도 이렇게 됩니다. 영아기 때는 만 1세 미만을 영아기라고 본다면은 특히나 6개월에서 11개월에 나는데 체중 1kg당 평균 필요량이 1.1g으로 산출한다. 성인인 경우 0.91g이라고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영아기는 훨씬 더 많이 하는데 영아기 이후 18세까지는 질소 평형 유지와 성장에 필요한 단백질 양을 고려해서 산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성인의 단백질 평균 필요량은 한 0.66g 정도가 되고 질소 평형을 따져본다면은 권장 섭취량은 0.91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평균 필요량하고 권장 섭취량하고 다 틀린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구분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단백질이 부족하면은 또 부종이 온다든가 왜냐하면은 신장 기능이 뭐 이렇게 네프로시스 같은 거 그런 신장 기능이 정상적으로 되지 못해서 단백질 걸러내는 기능이 떨어지면은 체외로 단백질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질소화물들이 그러면은 그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 삼투압을 맞추기 위해서 혈액 내에 있는 수분들이 바깥으로 나오다 보면 부종 같은 거 생기고 그래요. 그래서 이 단백질은 특히나 우리 면역 체계를 형성하고 이러한 중요하죠. 그죠? 특히 요즘같이 바이러스 질환이 있을 때는 더더욱이나 면역 체계 구성을 위해서 그죠? 항체 구성을 위해서도 단백질이 꼭 필요한.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연령별 단백질 평균 필요량과 권장 섭취량입니다. 그래서 필요량하고 권장 섭취량은 다르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권장 섭취량은 필요량에다가 약 1.25를 곱해줍니다. 그러면 영아인 경우 여기는 뭐 15g 돼 있네. 그죠?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 성인인 경우 여자들 이렇게 본다면은 여기 45g 정도가 필요량인데 권장하기는 55g 정도 소화 흡수율을 감안을 한다면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임신 2분기, 3분기 때는 이제 그 연령층에 따라 가지고 만약에 30세가 임신을 했는데 2분기라면은 플러스 12를 해줄 것이고 그 다음에 3분기가 되면은 플러스 25를 해줄 것이고
그 다음에 섭취 권장량은 이렇게, 수유분은 더 많이.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임산부. 만약 19에서 29세가 45g이 평균 필요량이라면은 여기다가 2분기 때는 12g, 3분기 때는 25g을 섭취를 하게 되겠고, 만약에 요렇게 이제 그 권장 섭취량을 하라 할 때는 55에다가 플러스 15를 2분기 때 하고 3분기 때는 30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임신 초기, 중기, 말기 이렇게 나눈다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한국인의 영양소 섭취 기준에서 무기질은 뭐 우리 이제 뭐 다량, 미량하고 다량 이렇게 나눠줍니까? 무기질이. 그렇게 볼 때에 칼슘, 인, 마그네슘 이런 것들은 전부 대량 무기질이 되겠는데, 우리 이 무기질의 약, 우리 체중의 약 한 몇 프로지? 몇 프로죠? 4%인가가 아마 무기질이 차지할 겁니다. 그 중에서 특히나 칼슘과 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아, 여기 있네요. 인체 내에서 칼슘이 차지하는 비율은 체중의 약 1.5에서 2% 정도. 그 칼슘이 엄청 많은 거죠. 전체 4%로 본다면. 무기질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기 때문에 칼슘 고본으로 우유라든가 낙농 제품, 그 다음 뼈쳐먹는 생선을 권하게 되어 있죠. 칼슘의 약 99% 이상은 골격과 치아에 존재를 하고 나머지는 연조직이라든가 혈액에 존재를 한다. 그리고 인체 내에서 혈액 응고와 근육 수축 작용에 관여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혈액 응고를 할 때 이게 피브린이 피브리노겐으로 피브리노겐이 피브린이 됩니까? 그 칼슘이 있어야지만 응고가 돼서 지혈이 되는데, 만약 피가 흘러나오는데 칼슘이 부족하다면은 지혈이 안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리고 근육 수축 작용에도 관계를 한다. 그래서 칼슘 제제와 같은 것들은 운동선수들에서 운동을 할 적에 수축 작용을 관여하기 때문에 먹어줘야 되겠죠. 연령별 칼슘 영양소 섭취 기준을 본다면은 2015년도 기준입니다. 그래서 명화인 경우 충분 섭취량, 상한 섭취량. 아마 이게 상한 섭취량이 있는 경우는 너무 많이는 먹지만 이 이상으로 먹지 말란 얘기. 이 이상을 먹게 되면은 뭐 칼슘 결석이 생긴다든가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상한선을 두고 권장 섭취량은 여기에 되겠고, 평균 우리가 섭취하는 건 이 정도다 이렇게 해서 권장 섭취량을 두고 충분한 섭취량은 영아일 때는 아무래도 많이 먹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것도 너무 많이 먹으면은 뭐 칼슘이 체내 축적 된다든가 뭐 이상작용이 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상한선을 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철인 경우에는 인체 내 철 보유량은 약 3에서 5g 정도가 되고 약 67% 정도가 적혈구 내 헤모글로빈 내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적혈구 내 헤모글로빈이 내 존재하면 철은 산소하고 또 결합을 해가 이렇게 있죠. 그죠? 결합을 하고. 우리 보통 빈혈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철결핍성 빈혈입니다. 근데 시아노코발라민인 비타민 B12와 같은 것들은 철은 제대로 있는데 뭐 이렇게 폴릭에서 엽산이라든가 뭐 코발트와 같은 것들이, 특히나 엽산이 부족해서 올 때는 뭡니까 우리 재생불량성 뭐 빈혈 이렇게 돼가지고 그거는 상당히 좀 철을 공급한다 해도 어렵고 해서 인위적으로 아마 체외에서 주사를 한다든가 뭐 이런 그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철의 평균 필요량은 성인 남자들의 경우에는 평균 생리적 철 손실량을 그 다음에 여성인 경우에는 이제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그 어떤 menstruation, 그죠? 월경에 의한 부가적인 철 손실량을 추가로 고려해서 섭취 기준량을 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연령별 철 영양소 섭취 기준 돼가지고 영아인 경우에도 상한 섭취량을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유아 권장 섭취량. 여자들인 경우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필요량이 11 mg 하루에 mg으로 나타날 거예요. mg인데 비해서 이제 권장 섭취량은 14고 상한선은 45 mg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런 철 같은 경우에는 인위적으로 외부로부터 섭취할 적에
철 공급하는 영양소 같은 경우 위장 장애가 좀 심하고 흡수율이 아주 평균 흡수율이 뭐 12% 정도로 돼요. 그렇게 굉장히 적은 양이 되잖아. 이렇게 적은 양이 흡수되잖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연과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의 영양소 섭취 기준에서 아연은 특히나 1.5 내지 2.5g 정도로 찐천에서 여러 효소의 구성 성분으로 존재를 하고 단백질 합성과 면역 장애를 관여한다는데, 이 아연은요 주로 우리 인슐린의 구성 성분입니다. 실제 인슐린의 구성 성분인데, 인슐린은 뭡니까? 인슐린은 우리가 탄수화물이라든가 이렇게 그런 걸 많이 이렇게 혈당치가 올라가면은 혈당을 낮춰주기 위해서 인슐린이 혈당을 저하시키죠. 그러면은 췌장의 췌장에 있는 췌장의 베타 세포에 있는 랑겔한스섬에서 이 인슐린이 합성이 됩니다. 인슐린 합성할 때 아연이 없으면 인슐린 합성이 안 돼요. 그러면은 결국은 인슐린 합성이 적게 되다 보면은 혈액 내의 당 농도가 올라갔을 때에 혈당을 낮춰주는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뭐 당뇨가 온다든가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아연은 우리 여러 효소의 구성 성분이나 특히나 인슐린의 구성 성분이기 때문에 아연 같은 거를 먹어줘야 되겠고, 또 단백질 합성에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면역 작용에도 관여를 한다 그럽니다. 그리고 성인의 경우 하루 동안 아연 평균 필요량을 손실량을 구한 후에 우리나라 식사 아연 흡수 이용률이 40%를 적용해서 책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권장 섭취량은 10%의 변이개수를 사용해서 평균 필요량의 약 120%를 설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신기 동안의 아연 섭취량은 그 모체라든가 태아의 평균 아연 어떤 그 축적 속도를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축적 계산해 가지고 여기 보면은 평균 그 아연 섭취 흡수 이용률을 40%를 적용해서 책정을 하고, 유아하고 아동 혹은 청소년의 경우에는 이 아연의 기본적인 손실량에 대한 자료가 사실 부족해서 성인 자료에서 아동 체중을 적용하고 또 성장에 요구되는 양을 추가해서 평균 필요량을 계산했는 것이 표 4-1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 영아인 경우 또 보면은 이렇게, 그죠? 평균 필요량. 요거는 이제 영아는 어릴 영자입니다. 유즙을 먹는 유아라고도 얘기하고, 이건 어릴 유자를 쓰고, 그죠? 평균 필요량이 2mg입니다. 충분 섭취량도 2mg만 되고 권장 섭취량은 3mg 정도가 됩니다. 이는 여러분들 뭐 아연이 많이 들어있는 뭐 식품 같은 거는 영양학 같은 데서 아마 많이 봤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아연이 또 너무 많이 섭취가 되면은요 구리대사를 방해하기 때문에 어떤 결핍성 빈혈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 남자들인 경우, 여자들인 경우, 임신부, 수유부, 임산부인 경우에는 보면은 약 한 평균 2.0mg을 더 섭취를 하게 하고, 권장량은 2.5, 수유부는 훨씬 더 많네, 그죠? 애기한테 유즙을 통해서 아연이 이행되기 때문에 그렇고, 상한 섭취량을 정해두는 이유가 이 이상 많이 먹으면은 아연 과잉증이 오기 때문에 이 상한선을 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인의 영양소 섭취 기준에서 지용성 비타민이 나옵니다. 이 지용성 비타민은 지용성과 수용성으로 나뉘죠. 지용성은 A, D, K, 수용성은 비타민 B 콤플렉스, B1, B2, B6, B12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뭐 비타민 C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것이 되는데, 지용성은 많이 먹을 경우에 체내에 축적되어서 결국은 뭐가 됩니까? 어떤 그 과잉증을 나타내기 때문에 절대로 지용성 비타민은 그 기준치를 정해가지고 먹게 되고, 수용성인 경우에는 많이 섭취하더라도 소변으로 배설되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안 되는데, 특히나 이 지용성 비타민 많이 먹으면은 뭐 비타민 A 같은 거 피부 소양증 걸린다든가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죠. 그죠? 그래서 비타민, A, 아까 아연을 많이 섭취했는, 아연이 많이 들어있는 그 식품이 우리 책 그림 4-5에 나옵니다. 보면 고사리라든가 제일 많이 있는 곳이 굴에 많이 있네요. 굴. 그래서 굴에 많이 있고 오징어, 소고기, 뭐 잣과 같은 데도 많이 들어있고 단위그램당 그런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완두콩, 들깨, 호두, 잡곡, 땅콩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로 보셔서 아연 섭취하면 되겠고, 이제 지용성 비타민 A, D, K 중에 대표적인 비타민 A죠. 비타민 A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비타민 A가 있을 테고 그 비타민 A가 있는데, 주로 비타민 A로 직접 작용하는 거는 동물성이 되고, 동물성에 들어있는 간류라든가 뭐 그죠, 이런 게 되고, 또 식물성에서는 주로 이제 베타카로텐이 많이 들어있는 당근과 같은 것들을 볼 수가 있겠죠. 고추, 뭐 또 당근, 김치, 배추, 달걀, 시금치, 무청, 깻잎, 김 이래 있는데, 실제 1회분으로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것이 뭐 깻잎하고 당근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당근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 많이, 이제 비타민 A 자체가, 여기는 시각 관련 기능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피부의 상피세포를 보호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피부 건강 유지 기능에 관여하잖아요. 상피세포를 보호하기 때문에 비타민 A를 많이 섭취할 적에 피부가 고와져요. 그래서 한동안 아모레 퍼시픽이 예전에 비타민 A가 들어있다는 것은, 이게 레티놀이거든요. 그래서 전이나, 오래된 배우인데 전이나가 나와서 레티놀이라는 화장품을 선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 레티놀, 비타민 A는 바로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많이 먹으면은 비타민 A는 이제 저장소를 유지하기 때문에 필요한 식사 중의 비타민 양을 저로 계산을 한다. 필요량은. 그리고 이제 뭐 물론 옆으로 돌리면 비타민 A가 이렇게 들어가면 눈 모양이 되기 때문에 비타민 A가 부족하면은 야맹증이 걸린다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나 비타민 A는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부족하기 쉬운 그런 비타민 중의 하나입니다. 때문에 충분 양을 섭취하고 이제 권장 섭취량을 저렇게 정해두고 있죠. 그죠? 그리고 비타민 A 상한 필요량은 또 너무 많이 섭취했을 때 어떤 거 몸에 부작용 가져오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 아마 나올 겁니다. 많이 섭취하지 말라. 너무 상한선 이상으로 섭취하지 말라 이 뜻이 되겠고, 비타민 D와 같은 경우에는 뭐 콜레칼시페롤이라 그래, 비타민 D2, D3가 있다면은 뭐 우리가 비타민 D 같은 경우에 동물성에 또 들어있고, 또 식물성에는 보면은 표고버섯 같은 버섯류에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버섯류를 섭취했을 때 프로비타민 D이기 때문에 이 체내에서 비타민 D로 가려면은 적당한 운동이라든가 아니면은 햇볕을 잘 쬐인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비타민 D도 식물성이나 동물성이냐에 따라 사실은 활성도가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혈중에 있는 칼슘 농도의 항상성, 호메오스테시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장에서 칼슘과 인의 흡수를 돕고 뼈에 칼슘을 축적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바로 비타민 D가 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비타민 D는 노인인 경우에 하루에 15 마이크로그램 정도를 섭취를 하면 된다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이 노인이 오면은 바깥 활동도 많이 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그 비타민 합성 능력이 좀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햇볕 노출 안 되니까 가능하면 노인들도 햇빛이 잘 이렇게 들 때는 좀 걷는다든가 햇빛을 받는다든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비타민 D는 최저 필요량 설정을 하기에는 좀 근거가 부족해서 햇빛을 쬐이면은 피부에서 생합성이 되기 때문에 식품을 통한 권장량을 충분 섭취량으로 보통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타민 E, D, 그죠? 둘 다가 식물성, 동물성이 있기 때문에 각각 몸에 들어와서 흡수율이라든가 활성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봐서 섭취 기준량을 정해야 됩니다. 비타민 E 같은 경우에는 체내 중요한 항산화제인 비타민 E는 뭐 토코페롤, 그죠? 이거는
성인의 경우 한국인의 섭취량과 혈청 농도 자료에 근거해 충분 섭취량을 12mg 알파 이제 토코페롤 이퀴블런트입니다. 이퀴블런트 알파, 베타, 감마, 델타 토코페롤이 있다면 알파 토코페롤과 동등한 효과를 가지는 양 토코페롤 이퀴블런트로 남녀 동일하게 설정을 했다 해서 비타민 E와 같은 경우에는 뭐 항산화 작용도 하고 뭐 항노화 작용도 하고 이렇게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비타민 E는 이제 또뭐 보통 충분량을 남녀 동일하게 했는데 상한 섭취량은 너무 과잉할 때 유의하기 때문에 어떤 그 보충제 형태로 너무 많이 먹으면 비타민 K 뭐 혈액 응고를 방해하고 그래서 출혈이 된다든가 또 혈중 중성지방이 또 증가한다든가 심한 설사와 구통을 한다든가 하기 때문에 적당량 섭취가 중요하고 여기서 알파라는 것은 알파 토코페롤이 가장 생물학적인 활성이 크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참고로 해서 섭취 기준을 잡고 비타민 K와 같은 경우에는 또 뭐 보면은 그 뭐 혈액 응고라든가 뼈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죠. 비타민 K와 같은 경우에는 뭐라 그럴까요? 우리 체내에서 합성이 됩니다. 이 비타민 K. 장내 세균에 의해서 합성이 되는데 어린이들 경우에 만약 항생제를 준다든가 뭐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만도 항생제를 오래 먹으면 장내 세균들이 다 죽어버려가지고 3일 되면은 비타민 K 합성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혈액 응고가 잘 안 된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비타민 K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혈액 응고와 뼈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항생제를 먹을 때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건강한 사람의 그 식이 섭취량 기초로 해서 충분량을 설정했다는데 뒤에 도표가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나오네 그죠? 연령별 지용성 비타민의 영양소 섭취 기준 해가지고 비타민 A는 마이크로그램이라든가 알리는 뭔가 하면은 레티놀 이퀴블런트입니다. 비타민 A 레티놀 이퀴블런트는 동물성으로 섭취했을 때의 비타민 A하고 똑같은 동등의 양이라는 말입니다. 만약에 이게 알파카로틴, 베타카로틴, 감마카로틴, 그립토산친 이와 같은 식물성에 들어있는 베타이오논 핵을 갖고 있지만 비타민 A로서 효력을 식물성에서는 체내에 들어와서는 약 6분의 1 정도 효력밖에 없어요. 그래서 얼마만큼 비타민 A로서 효력을 갖고 있는가는 식물성, 동물성에 따라서 각기 틀리기 때문에 이 레티놀 이퀴블런트라는 이런 기준을 두고 이것도 마찬가지 아까 토코베롤 이퀴블런트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레티놀 이퀴블런트고 그래서 전부 다 영아, 유아, 남자, 여자 다 정해놨죠. 2015년도 기준에서 이렇게 했고 상한 섭취량을 정해둔 거는 비타민 A, D, E와 같은 경우에는 쭉 이렇게 상한 섭취량을 정해두는데 왜 그런가 하면 더 많이 섭취했을 때에 부작용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한 섭취량을 이렇게 정해두었습니다. 비타민 K는 충분 섭취량만 이렇게 정해놨네, 그죠? 그렇게 해서, 요걸 좀 자세히 보고, 그 다음에 임산부와 수의부인 경우에는 이제 그 필요량, 평균 필요량을 50을 더한다든가, 권장 섭취량은 70을 더하고, 그 다음에 임산부인 경우에 상한 섭취량을 3000으로 정해둡니다. 그 다음, 수유부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수유부가 훨씬 더 많이 이제 비타민 E를 섭취를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수유부 애기한테 젖을 먹이니까 이 모유를 통해 가지고 애기한테 이행이 되니까 이 정도로 이제 이렇게 플러스를 시켜두고 그 다음 비타민 D와 같은 경우에는 임산부나 수유부인 경우에는 더 많이 권장하지 않는 데 비해서 상한 섭취량을 오히려 정해두게 됐습니다. 마이크로그램이라 기본 이퀴블런트, 레티놀 이퀴블런트를 설정하는 것은 식물성이냐 동물성이냐 해서 체내에서 어떤 만큼의 효력을 지니느냐 이거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레티놀 이퀴블런트 레티놀하고 동등량으로서 이렇게 먹어라. 토코페롤 이퀴블런트 토코페롤하고 동등량으로 먹어라. 토코페롤 비타민 E가 과연 체내에 들어와서 비타민 E로서 잘 활동을 할 때에 이 동등한 양으로서 먹어라. 이런 뜻으로 여러분들이 E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을 충분히 아셔야 됩니다. 비타민 D는 뭐 식물성, 동물성 해가지고 이렇게 쭉 나왔네, 그죠? 나왔고.
연령대별로 돼 있고 복지부에서 한국 영양학회와 더불어서 섭취 기준을 이제 설정을 했는 겁니다. 여기 마지막 페이지일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있네요. 그죠? 한국인의 영양소 섭취 기준에서 수용성 비타민 경우에는 많이 먹으면 이제 배설을 하니까, 그죠? 디아민, 영어로 이제 디아민이라고 하고, 옛날엔 이를 붙였는데, 여기 아민을 붙이는 이 아민은,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나오는 독소다이가 이 요즘 이를 빼버렸죠. 그죠? 그래서 비타민 B1인데, 당질대사, 특히나 이 열량대사에서 디아민 피로포스페이트란 TPP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거죠. 그리고 탄수화물을 특히나 많이 섭취하는 한국인들의 경우에는 특히 비타민 B1의 섭취를 많이 권하게 됩니다. 리보플라빈은 비타민 B2인데 체내 에너지 대사 FAD라고 해가지고 플라빈 아데닌 디니콜레타이드, 그죠? 플라빈이라는 게 리보플라빈, 이런 것들도 전부 에너지 대사에 관계되니까 산화하는 작용 및 성장 발달에 관여를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권장량이 있을 겁니다. 아마도. 비타민 C는 아스콜빈산인데, 아스콜빅 애시드 아스코르브산인데, 자기 자신은 이제 그거 산화가 되면서 다른 것들의 산화를 막아주기 때문에 비타민 C는 어떤 그 강력한 항산화제로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특히나 음료라든가 이런 데에 갈변된다든가 하면은 비타민 C를 첨가제로 넣어서 갈변을 막아준다든가 이러한 경우가 우리 가공에서는 많이 활용을 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워낙에 신맛이 강하기 때문에 기준치를 정해두진 않지만 뭐 0.1%라든가 뭐 이렇게 아주 적게 넣습니다. 이게 또 특히 비타민 C는 우리 세포의 어떤 혈관벽을 튼튼하게 해주는 역할도 하고 콜라겐 형성에 관여하기 때문에 아주 우리 멍이 쉽게 잘 드는 사람들은 특히 비타민 C 섭취를 많이 하라고 그래요. 그거는 이 멍이 드는 사람들 보면은 혈관벽이 약해서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경우 섭취 기준을 여기 정하긴 하지만 많이 섭취하면은 이제 소변으로 배설되기 때문에 크게 뭐 중독증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수용성 비타민의 영양 섭취 기준량이 쭉 나옵니다. 이렇게 상한 섭취량은 없는데 여기 보면은 비타민 C 상한 섭취량을 좀 정해뒀네, 그죠? 이렇게 시간이 좀 경과된 것 같아서 제가 왔다 갔다 안 하니까 확실히 시간은 이제 정확하게 설정이 되는 것 같아요. 퀴즈 아까 제가 둘째 시간인가요? 그래서 GMFVD란 무엇의 약자냐 제가 이거 얘기 다 했었죠, 그죠? 그리고 이게 이런 경우는 어떤지 설명하시오. 상한 섭취량은 무엇인가? 어떤 우리 영양소의 상한 섭취량을 정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섭취 기준에서 왜 이거를 정하는가, 이게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하고 이걸 풀어서 쪽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수고 많으셨고요. 아마도 이번 주가 이제 이번 주 수업을 하고 10월 1일이 원래 정상적인 수업인데 아마도 추석 연휴로 인해 가지고 수업을 휴강을 하게 되겠고 이기에 대한 보강은 12월 둘째 주인가 이렇게 그 학교 측에서 정해둔 게 있어서 그건 제가 나중에 공지를 하겠습니다만 다음 주 10월 1일 추석은 강의가 없는 걸로 하겠고 추석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3시간 동안. 네, 들어가세요.